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하루에 수십 통씩 연락이 오고 아직 서로를 다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처음엔 감동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오르죠. 주변에서도 부러워합니다. 너 완전 좋은 사람 만났다 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보여줬던 완벽한 모습, 그게 진짜 그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나를 좋아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누구든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부터 위험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덫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절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는 억울함과 자책이 동시에 묻어 있어요. 하지만 몰랐던 게 당연합니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접근하니까요. 문제는 본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기에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완벽한 가면을 쓴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그런 관계 안에 있다면 왜 빠져나오기가 이토록 어려운지 그 구조까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쓰이죠? SNS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일상 대화에서도 그 사람 나르시시스트 아니야? 라는 말을 흔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 쉽게 쓰이다 보니 심각한 오해가 하나 생겼어요. 자기 자랑 좀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 다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 정확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단순한 이기주의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냥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이죠.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넘치는 자신감과 성공 지향성을 보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 가장 자신 있어 보이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자존감과 끝없는 인정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나 대단하지? 이 확인을 타인의 감탄, 복종, 칭찬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의 보급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이해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연애가 왜 그런 패턴을 보이는지 전부 설명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보급품을 공급해주는 존재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내 모든 것에 감탄해주고 내 앞에서 작아져주는 사람. 그게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연인의 역할입니다. 사랑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착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에게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라고 말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그래서? 혹은 아예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의 감정이란 진심으로 느끼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필요할 때는.
공감하는 척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공감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연애 초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사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에 한번 당하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러브바밍입니다. 러브바밍이란 관계 초기에 상대방에게 사랑의 폭탄을 쏟아붓듯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퍼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일 수십 통의 문자, 비싼 선물, 우린 운명이야 라는 말,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 이것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연애처럼 느껴집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랑이 현실에서 나에게 일어난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호감 표현과 러브바밍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외적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러브바밍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의 속도를 존중해요. 내가 너무 빠르게 가는 건 아닌가? 부담스럽진 않을까? 이런 걸 자연스럽게 신경 씁니다. 하지만 러브바밍은 다릅니다. 내 스케줄, 내 상황, 내가 지금 누구와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달려듭니다. 새벽 2시에 지금 뭐해? 라는 연락이 오고 답장이 10분만 늦어도 왜 연락 안 해? 라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친구와의 약속을 자기와의 시간으로 바꾸라고 은근히 압박합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당하는 쪽에서는 이게 통제라는 걸 알아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러브바밍의 목적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고 관계에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정의 파도를 계속 밀어넣어서 생각할 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상대가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만나는 사람이 관계의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끌고 가면서 동시에 내 감정이나 내 속도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건 열정이 아니라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열정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뜨거운 거고 전략은 상대를 무시하면서 뜨거운 겁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러브바밍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은 동화 같은 연애가 아닙니다.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무너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는 아주 정교한 구조가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3단계로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왜 피해자들이 그토록 빠져나오지 못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에는 거의 예외 없이 3단계의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이 구조를 한번 알고 나면 지금 겪고 있는 관계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단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상화 단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러브바밍이 바로 2단계에 해당합니다. 상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띄워줍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최고야. 이 말들을 들으며 상대는 자기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완전히 중독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2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평가절하 단계입니다.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어제까지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불만인 건 내 행동이 아니라 더 이상 처음처럼 완벽한 보급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가스라이팅이 들어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이 말들을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몇 주, 몇 달에 걸쳐 반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분명 상대가 한 말인데 아니라고 잡아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판단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의 핵심이에요. 상대의 현실 인식 능력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단계가 옵니다. 폐기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자기의 보급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냉정하게 버립니다. 연락을 끊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거나 너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한마디로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이때 피해자는 완전히 무너지죠. 이상화 단계에서 받았던 강렬한 사랑의 기억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때 그 사람이 진짜인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피해자가 힘들게 마음을 추스리고 떠나려고 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 완벽한 모습으로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과거의 달콤함을 잊지 못한 피해자는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학대가 반복됩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 이 사이클이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의지가 약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은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 구조 자체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작동하는 곳이 연애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전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애를 안 하니까 상관없는 이야기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연인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오랜 친구의 모습으로 일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대만 다를 뿐 작동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직장에서의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 팀에서 너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어. 듣는 순간 기분이 좋죠? 이 상사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직장 버전의 이상화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사의 기대에 살짝이라도 어긋나는 순간이 오면 모든 게 바뀝니다.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성과가 나오면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실패하면 전부 부하에게 떠넘깁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랫사람 앞에서는 폭군이에요. 전형적인 약강입니다. 그리고 이 상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연애에서와 똑같은 자책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퇴사라도 할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대표적인 무기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한마디로 자녀를 평생 올가맵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자기 교육의 결과라고 말하고 자녀가 실패하면 자녀의 본질적인 결함으로 돌립니다. 자녀의 성공은 내 것, 자녀의 실패는 네 탓. 이 구조 안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되어버리니까요. 더 안타까운 건 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에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전화 한 통에 온종일 기분이 무너지고 명절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결국 의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절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자녀들을 보면서 주변에서는 부모한테 어떻게 그래? 라고 비난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만 합니다. 패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 연애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나르시시스트의 작동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무대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잘하면, 더 참으면 그 사람도 결국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일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다시 꺼내줄 수 있을 거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 받았던 사랑이 너무 강렬했으니까요. 그 기억이 진짜였다고 믿고 싶은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처음에 그 모습이야말로 가면이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자기 문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상대방에게 있어요. 네가 예민해서, 네가 부족해서,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완벽한 자기 이미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리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상대를 고치려고 자기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다가 정작 자기 자신이 텅 비어버린 상태로 발견돼요. 그러니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나를 지키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감정적 거리를 두세요. 나르시시스트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감정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면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내 감정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의 패턴을 보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말로는 100번 바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안에서 내가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나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눈치를 보고 내 감정을 숨기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설마 그 사람이? 하는 바로 그 순간의 직감이 대부분 맞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잘 알아보는 건 이론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